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력학 제2법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침에 열심히 녹화한 영상이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화가 나지만 일단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연력학 제2법칙의 의미를 아느냐, 저번 시간 제1법칙 의미 아는지 확인했죠? 그 식,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식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연력학 제2법칙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열효율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열효율은 통합과학에서 또 배워서 잘 익숙한 게 잘 아는 개념일 테니까 뭐 간단할 거고, 오늘 연력학 제2법칙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58쪽에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인데, 이게 뭐냐, 자연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역 현상은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역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용수철 진동. 예를 들어서 뭐 눕혀서 해도 되고, 이렇게 용수철을 물체에 매달아 놓고 물체를 진동 딱 시키면은 마찰과 뭐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계속 진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도 돌아오고 이런 상태로도 돌아오고, 그다음에 처음 이 상태로도 계속 돌아오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 이상적인 용수철의 진동, 그러니까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진공 중에서 운동하는 진자. 그 진자라는 거는 줄에 매달아 놓고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진공 상태니까 공기 저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실에 뭐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다 친다면 얘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상태로 언제든지 다 돌아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운동을 가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공기 저항도 있고 마찰도 있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이렇게 처음 과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결국엔 진동하다가 어디선가 멈추겠죠.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 하냐면 비가역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가역 현상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저절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은 거의 뭐 대부분 비가역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예시로 잉크 또는 연기의 확산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밑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잉크가 처음에는 이렇게 모여 있겠지. 모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물인지 잉크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 퍼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비가역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잉크가 퍼져 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일 수 있나요? 뭐 우리가 뭐 물을 가열을 해가지고 잉크 성분만 모아서 막 이렇게 추출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이렇게 잉크 분자들만 모여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 이렇게 반대 방향이 안 된다. 그냥 한쪽 방향, 이런 방향으로만 이 잉크는 확산이 일어나죠. 이런 상황들을 비가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뭐 자연 현상은 비가역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을 왜 배우느냐, 이런 그 비가역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과서부터 펴보면 뭐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니까 한번 각자 교과서를 더 궁금하면 읽어보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 해보기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자의 에너지 변화 토의. 그림 가는 외부와 단열이 되어 있다. 단열되어 있다는 말은 열을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 열이 출입을 못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밀폐가 되어 있다 라고 하죠. 이런 진자가 진동하는 상태를 지금 나타낸 거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진자가 이제 멈춰있는 경우를 보여준 거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외부와 단열이 되어 있고 밀폐된 상자라는 말은 외부와 열에너지 출입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분자라든지 이런 입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 주고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학습지에서 선생님이 뭐 고립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가에서는 진자의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의 이 높이도 있고 하니까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또 운동 에너지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나에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의 운동 에너지도 0이고 뭐 다른 역학적 에너지도 아예 없다. 근데 가에서 그러면 가지고 있던 이 역학적 에너지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뭔가 마찰이 있으니까 여기 공기 분자들도 막 떠다닐 거고, 그럼 공기 분자와의 저항이라든지 또는 뭐 마찰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사라졌겠죠. 그럼 이 저 운동 에너지 이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밑에 보면은, 자, 실이 운동하고 있는 동안 분자들은 이렇게 공기 분자들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실의 이 진자에 의해서 진자에 의해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 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다 어디로 전달된다? 공기 분자에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들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열은. 왜냐? 단열이 돼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열은 전부 다 공기 분자가 가지게 되는 거죠. 열을 받은 분자의 운동은 어떻게 된다? 더 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의 운동이 이렇게 더 커지고,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얘의 온도도 조금 더 올라갔겠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라진 에너지는 사라진 게 아니고 공기 분자에게 전달이 됐다. 결국엔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자가 이렇게 멈춰 있죠. 이 멈춘 진자를 다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현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지금 다 지 마음대로 각각 지 방향대로 운동하고 있죠. 이게 다 일괄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진자를 밀어버리면은 진자는 다시 원래의 운동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당연히 있을 수가 힘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기 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충돌을 해서 진자에 일을 해주면 진자는 움직일 수 있지만, 공기 분자는 무질서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비가역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비가역 현상, 저 가역적인 현상은 거의 일어나기 힘들고 우리 생활 속에서 보는 거는 다 비가역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체 2법칙으로 넘어가서 교과서를 보고 같이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력학체 2법칙이 뭐냐면, 비가역 현상에는 쌤이 얘기했듯이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 잉크가 퍼지는 방향으로 된다든지, 뭐 진자 운동이 되면서 공기 분자가 활발한 방향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반대 방향은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있다라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좀 큰 틀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드는 게 열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의 이동에서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얼핏 얘기를 했겠지만,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동한다면, 열이 반대로 이동한다면 저온은 열이 뺏기죠. 열이 뺏기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낮은데 더 낮아질 거고, 얘는 열을 받았으니까 고온은 열이 안 그래도 높은데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열 평형 상태에 결국엔 도달하지 못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알다시피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연력학 2법칙의 하나의 예시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력학 법칙을 얘기를 하자면, 이래 열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기 분자의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지고 좀 더 질서가 없는 방향으로 된다든지, 이게 이제 연력학 2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자면 확률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학습지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합시다. 자, 연력학 이 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 과학적으로 이거를 좀 정확한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하고 다양한 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용어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그래도 가장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은 무질서도랑 좀 같은 선상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다는 말은 질서가 없다, 좀 무질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아까 예시로 들었듯이 잉크를 다시 한번 예시를 들자면, 자, 이걸 분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린다면 잉크 분자들,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예쁘게 모여 있겠죠. 그 다음 이 주변에 물 분자들이, 투명하게 지금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잉크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게 잉크 분자고 어느 게 물 분자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막 섞여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잉크들끼리 모여있고 나름의 물 분자와 잉크 분자가 구별이 되는 이런 나름의 질서 있는 상황이었다면, 두 번째 경우에는 뭐가 물 분자인지 어디에 잉크 분자가 있는지 막 자기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질서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즉 다른 말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 다른 말로 하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해지는 방향, 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막 분자 운동도 막 활발해지고 막 뭐 더 운동이 더 막 복잡해지고 이런 게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력학 이 법칙 이 앞에 두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확률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현상은 대부분, 자, 가역 현상이라 했습니까? 비가역 현상이라 했습니까? 비가역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비가역적,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방향, 그런 비가역적으로 일어나고 무질서도가, 즉 다른 말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고립계의 분자나 원자들은, 자, 고립계가 뭐냐면 아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단열되어 있고 밀폐된 상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립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고립계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이런 이런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단열이 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어서 뭐 에너지도 받을 수 없고, 열 에너지고 뭐 역학적 에너지고 뭐 다른 거 다 주고 받을 수 없고, 입자도 못 들어오고, 당연히 입자도 못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고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열린 계 뭐 이런 식으로도 있거든요. 뭐 열린 계는 다 입자도 받고 뭐 에너지도 받고 뭐 하겠죠. 그럼 우리는 뭐 고립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에너지나 물질을 주고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 고립계의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분자나 원자들은 불규칙한 운동, 무질서한 운동을 하는 쪽으로만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대 현상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뭐 잉크 이런 경우를 예시로 들다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이것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없다. 얘는 자기 마음대로 무작위한 방향, 무질서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가 다시 흔들리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에 또 대한 다른 설명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교과서에 여기 우리 비상 교과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률에 대해서 얘기는 다른 교과서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서는 확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공기 분자들을 한쪽에 다 넣어두고 칸막이로 딱
칸을 나눠놨습니다. 그랬다가 이 칸막이를 열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 다시 칸막이를 닫아서 이 분자의 개수를 양쪽에 비교를 해볼 때 어느 경우가 나타날까요?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원래대로 분자가 이렇게 한 곳에만 모여있는 상황이 나타나기 쉬울까? 당연히 어렵겠죠. 분자들 딱 열면 막 미친 듯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칸막이가 다시 닫히는 거일 텐데 당연히 여기에도 분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의 현상, 엔트로피 증가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로 따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아마 너네 뭐 순열 조합 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방법들을. 그거를 가지고 물리학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크게 5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박스에 원래 그대로 있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얘는 한 곳에 있을 경우가 2분의 1이죠. 어느 한쪽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인데 분자가 4개니까 2의 4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엔 16분의 1. 확률로 따지면 16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박스에 분자가 하나가 들어있는 경우. 하나 들어있는 경우는 A, B, C, D가 각각 하나에 있는 경우니까 총 4가지의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6분의 1이 4번, 4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골고루 들어있는 경우. 이게 뭐 당연히 이렇게 있을 확률이 가장 높겠죠. 골고루 들어있는 경우는 지금 총 뭐 A, B, A, C, A, D 이렇게 해가지고 뭐 B, C, B 이렇게 세어보면은 총 6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16분의 1이 6개가 돼서 8분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쪽에만, 이번 첫 번째 박스에만 A, B, C, D가 하나씩 있는 경우 4분의 1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경우. 당연히 확률은 어느 경우가 가장 높다? 골고루 들어있는 이 경우가 확률이 가장 높다. 이게 무슨 말이 있느냐? 이것도 자연현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분자를 우리가 4개로만 봤으니까 16분의 1이지 실제로는 공기 분자가 막 수천만 개가 있겠죠. 그러면 2의 수천만이 되니까 수천만 제곱분의 1이 되니까 거의 뭐 확률은 0에 가까워집니다. 얘는 거의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확률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의 확률이 크게 또 증가하겠죠. 그만큼 분자 수가 많아지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반반씩 들어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자연현상이 또 변화해 나간다. 이게 또 엔트로피의 또 다른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여기 보면은 여기에 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확률에 대한 설명이고요. 따라서 칸막이를 제거하며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 즉 칸막이의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도록 자연현상은 진행이 된다. 이게 또 다른 연력학 제2법칙의 설명이다. 그래서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돌아오면은 선생님이 또 여기 적어놨는데 엔트로피의 또 다른 설명으로는 확률을 나타내고 엔트로피가 우리 뭐 무질서도 첫 번째 무질서도라고도 설명을 했고 두 번째 확률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확률이 또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현상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현상은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이게 막 사회적인 현상에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뭐 사회 현상이 뭐 복잡해지는 거는 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사회에도 적용을 시키기도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주의 이 현상들은 열이 고온에서 저온이 되고 그 다음에 막 분자들이 퍼지고 이런 현상들은 다 엔트로피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결국에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 다른 말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교과서로 돌아와서 교과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설명하기를 고립계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 다른 설명이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이제 62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봅시다. 자, 빗면에 물체를 놓고 물체가 쑥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정지를 하죠. 그 경우는 뭐 때문에? 마찰. 바닷가의 마찰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공기 분자들이 있으니까 공기 분자와의 공기 저항 때문에 결국에 멈추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보세요. 처음에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를 했죠. 그러다가 점점점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공기 저항과 마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죠. 하지만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마찰 열이라든지 뭐 공기 저항 때문에 공기에게 그 열로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열로 전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해서 우리가 생긴 거잖아. 이 물체를 요 위에까지 들어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생기는데 이게 전부 다 결국에는 열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일이 열로 되는 건 가능하다 안 된다. 뭐 마찰만 일으키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늘 가능하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열로 생긴 분자 운동이 막 활발해지고 열로 인해서 분자들이 막 이제 이만큼 움직이던 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여기에 이 책상이 이루는 분자들도 막 진동이 막 심해지고 이렇게 된 이 분자들로 인해서 이 열이 전부 다 이 나무 도막의 역학적 에너지로 즉 일의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자연현상은 항상 방향을 가지고 일어나는데 이거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방향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마찬가지로 이런 공기 분자들이 자기네들이 받은 그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로 인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졌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더 증가했겠죠. 그 운동 에너지를 다 나무 도막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공기 분자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일이 연력학 이 법칙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이 일로 넘어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걸 정리를 한번 학습지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뭘로 전환될 수 있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왜냐? 이 열이라는 건 열 에너지라는 것은 원자나 분자의 무질서한 운동으로 흩어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한 운동으로 증가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는 될 수 있지만 자 반대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특히 마찰열, 뭐 공기 저항에 의한 열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분자의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00% 전환될 수 없다. 100%. 어느 정도 뭐 전환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 열 에너지가 100이 생겼다면 100이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걸로 열 효율이 100%인 열 기관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뭐 이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고 따라서 열평형을 이루게 된다.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메모를 해두고 쌤이랑 교실에서 어차피 우리 이제 오늘 하면 진도 다 나가니까 교실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열기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기관 이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학습지랑 똑같으니까 학습지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관이라는 것은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거. 이게 뭐냐면 열원에서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데서 열을 받고 그 다음에 낮은 데로 그 열이 이동을 하는데 그 남는 부분이 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퀴를 돌린다든지 엔진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 일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기호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고온으로부터 이제 열을 흡수한다. 고온 온도가 얼마냐면 T1. T1의 열원으로부터 열 얼마를 흡수하냐면 Q1을 흡수를 하죠. Q1을 흡수를 하여 일은 뭐다? 워크 W의 일을 하고 남은 열은 Q2가 남았습니다. 남은 열을 저온은 T2의 온도, T2의 열원으로 방출한 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열기관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피스톤 같은 경우에 피스톤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동력, 뭐 바퀴 뭐 달려 있다든지 뭐 엔진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력을 전달을 하고 자기는 원래 상태로 이게 돌아오는 이런 경우를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순환하는 과정 동안 열기관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그러니까 델타 U는 없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뭐 온도의 변화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열 효율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들어온 열에 비해서 내가 얼만큼 필요한 일을 하느냐, 들어온 열에 비해서입니다. 그래서 E라는 것은 열 효율입니다. 들어온 열은 Q1이 들어왔어요. 한 일은 W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의 일이 들어왔는데 내가 20만큼 일을 했어. 그럼 남은 80은 어디로 간 거야? 그치? 이 남는 열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100에 비해서 20의 일을 했다는 말은 열 효율이 20%라는 거죠. 0.2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W라는 것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들어온 열에다가 나간 열만큼 뺀 80, 100에서 80을 뺀 거랑 같은 거죠. 20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써본다면은 이제 분수로 다 분리시켜가지고 1 빼기 Q1 분의 Q2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돌아와서 열 효율과 열역학 제2법칙으로 보면은 일이 열로 되는 것은 100%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열이 100% 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열 효율이 1인 기간은 없다. 어쨌든 여기에 식에서도 보면은 열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T1에서부터 열이 들어와서 열기관이 일을 하는데 100% 이렇게 W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T2로 어느 정도 열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이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은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게 100%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남은 내용은 다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교과서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여기는 뭐 다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확인하기 문제 확인 8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두 열기관 A, B에서 흡수하는 열 Q1, 그 다음에 방출하는 열 Q2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열기관 A는 150의 열을 흡수를 했어요. 150줄에. 방출은 120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30줄을 가지고 뭘 했다? 일을 했겠네요. 일. 그 다음에 열기관 B도 120을 흡수를 하고 90을 방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30을 가지고 일을 했겠죠. 이때 열 효율을 구해라. 그러면 A의 열 효율부터 구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일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필요한 일을 했느냐가 열 효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들어온 일은 150줄이고요. 한 일은 30줄이 되니까 얘는 5분의 1이 되니까 뭐 0.2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20% 정도 효율이 있다. 그 다음에 B의 열 효율은
120줄에 비해서 30줄의 일을 했네. 그럼 얘가 더 효율이 높겠죠. 이 열의 양이 조금 덜 들어왔는데 일은 똑같이 했으니까 효율이 더 높다. 얘는 4분의 1이 되겠네. 그럼 0.25가 되니까 한 25% 정도, 5% 정도 더 높네요. 이렇게 요 효율을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자료실에 카르노 기간이 들어와 있길래 선생님도 학습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막 저 이제 좀 이 과학을 좀 덜 배운 사람이라 해야 되나? 과학을 너무 많이 배웠다 해야 되나? 좀 확실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효율이 100%인 기간을 내가 발명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력학 제2법칙 배운 사람은 지금 이제 알아야 돼요. 연구기관이라든지 열 효율이 100%인 그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열이라는 것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면서 이게 이제 기관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열은 어느 정도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효율이라는 게 1이 될 수가 없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르노 기간이 가장 이상적인 열 기간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 좀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막 뭐 문제에 직접적으로 등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자면, 카르노 기간은 이 기간이 등온 팽창을 했다가 등온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단열 팽창을 한 번 더 했다가 다음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럼 팽창을 했으면 다시 압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등온 압축을 하고 단열 압축으로 원래 상태를 돌아오는 열기간을 카르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PV 그래프, 저번 시간에 이거 막 열심히 했었죠. 여기에서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T1, T2 이 등온 곡선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등온 곡선에서 자, 첫 번째 이거를 잘 보세요. 이 선을 보면은 지금 온도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부피는 어떻게 됐어? 팽창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등온 팽창이 되는 겁니다. 얘가 등온 팽창하고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단열 팽창이죠. 그래서 지금 등온 곡선 사이에서 이렇게 생기는 곡선, 이게 이제 단열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T1에서 T2로 온도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출입은 없겠지. 단열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단열 팽창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도는 T1에서 T2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2 곡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부피가 줄어들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온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압축이 될 겁니다. 또는 뭐 등온 수축 해도 될 것 같아요.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단열 곡선을 따라서 부피도 감소되니까 단열 압축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데 이 경우에는 얘가 한 일의 양이 이게 되겠죠. 이 네모 박스. 이게 한 일 W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 열 효율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Q1, 뭐 Q2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Q가 결국엔 이 온도와 비례하거든요. 특별히 카르노 기간에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비례를 하기 때문에 Q1과 T1이 비례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Q1이 아니고 T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W가 돼야 되겠죠. W인데 T1에서 T2를 빼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얘는 온도를 가지고 열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사실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되고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 이 열 효율. 우리는 Q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온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카르노 기간이라고 해서 이상적인 열 기간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라고 하는 거고, 이거 외에도 뭐 스털링 기간 이렇게 해서 뭐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문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 나온다면 한번 다뤄보고 그 외에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우리 열 기간 효율을 들고 왔는데 가솔린 기간 휘발유를 사용한 자동차에서 가솔린을 사용을 하죠. 이 기간도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의 열이 들어오면 20%밖에
일을 못한다는 거죠. 남은 80은 다 열로 전환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젤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25에서 35 조금 높죠. 그 다음에 증기기관, 산업혁명을 일으킨 증기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낮다, 20% 미만이다. 그러니까 열 기관의 이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최대로 올리더라도 카르노 기간 수준밖에 안 되고 이게 100%가 되기는 힘들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간고사 1차 고사가 시험 범위가 되는 부분까지는 진도를 다 나갔고요. 이제 남은 거는 교과서에서 뒤에 이렇게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 풀어보고, 문제도 몇 개 안 되죠. 6문제밖에 안 됩니다. 이 빈칸도 한번 채워보고 내가 아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 있을 겁니다.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교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다 나갔으니까 좀 개인적으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물리학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좀 논리적인 그런 생각적인 흐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을 해서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